통화량하고 우리 비례.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4만 불로 간다, 5만 불로 간다. 통화량은 4천조를 넘어서 이제 5천조, 6천조로 간다. 그러면은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질까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제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하다. 혹시 이런 선이 있을까요? 있죠. 대략 얼마 당연히, 정도 될까요? 당연히 세후 300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끌에서 뭐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데 영끌이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저는 영끌이 굉장히 청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 범위는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월 소득의 30% 범위 내면은 좋겠다 이거예요. 왜 30% 기준이냐? 그 기준의 범위는 우리나라 GDP 대비 총 저축률이 1년에 32%에서 37% 사이예요. 30% 정도는 없어도 내가 가계경제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300만 원을 받으면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월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0년 모기지 1억 대출을 4.5%로 대출을 받으면은 한 달 이자가 37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원금 상환 금액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대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억 6, 7천 분이 못 받아요. 자, 그런데 대출 받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원금 분할 상환 방법이 있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 있고 최증식 분할 상환이 있어요. 근데 이자는 똑같겠죠. 1억에 대한. 근데 원금을 얼마를 상환하느냐. 제일 청년들이 좋은 방법은 최증식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해요. 최증식은 처음 받을 때는 굉장히 조금 내고요. 소득이 늘어나면은 상환을 많이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첫 달에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출을 사실 한 번도 안 받아서 네. 감이 좀 없는데. 네. 그래도 대충 어... 제가 말씀드린 270원이에요. 거의 이자만 갚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7만 5천 원이니까 거의 한 2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원금 분할 상환보다도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프로 금리 기준 4.5% 4.5%. 기준. 지금 신규 취급 대출 금리가 그 정도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뭐 못 받고 그러는 거지 공부를 하면은 내가 대출을 최증식으로 받아서 부담 없이 이렇게 받아서 집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을 빨리.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명목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실질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명목금리가 3%다. 은행 예금 금리가 3%다.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넣으면 3% 받는 거냐? 실질금리가 3%가 되느냐? 실질금리는 3%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 만약에 3% 감안하면은 명목금리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이자 소득세를 떼면은 결국은 내가 은행에 넣는 돈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10년 단위로 끊어놓고 보면은 자산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매년 1, 2% 아니면은 많게는 2, 3% 되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 가치는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빨리 내 급여 소득, 사업 소득을 어디로? 내 집 마련을 빨리 사용을 해야 향후에 늦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집값이 반값이 된다?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대는 짜장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 봤어요? 이벤트성으로 뭐 특가하는 거 빼고는 아직 본 적 없어요. 아니 시장 전체 가격이 짜장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짜장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약간 나라 경제가 거덜날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짜장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집값도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짜장면 가격 예측이 안 내려갈 거다라고 하면 집값도 안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가 내려갈 정도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집값은 우리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고 통화량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또 수요와 공급, 주택의 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을 멈칫하게 하는 게 금리잖아요. 이런 제반 요소들을 감안하면은 이 통화량을 시장에서 얘기할 때 M1, M2, M3 본원 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M2 기준으로 하잖아요. 2년 미만 정기예금 등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IMF 때 우리나라 통화량이 640조였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3,800조였습니다. 그러면 6.5배 정도가 상승한 거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그때 8,100불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32,000불이잖아요. 통화량하고 우리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되게. 그런데 4만 불로 간다. 5만 불로 간다. 통화량은 4,000조를 넘어서 이제 5,000조, 6,000조로 간다. 그러면은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질까요?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신규 주택 착공이 더 늘어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수요 공급 원리로 인해서 약간 이런 그렇죠.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이제 먼 옛날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 수를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주택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택을 200만 원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분당이 590만 평이에요. 여의도의 5배인데 거기에 1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그 반론 얘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한 이제 반론이 시장에서 이제 뭐 먹혀들려면은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죠. 오늘 공급한다라고 발표해서 바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요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10사람이 뭐 A단지에 가서 산다라고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금리가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가 다 투자를 보류하잖아요. 생산 설비 늘리는 것도 보류, 인원 채용하는 것도 보류, 개인은 내 집 마련하는 거 보류, 금리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변수지 그 위에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보급률이 100%는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또 이게 서울이었나 수도권 한정으로는 또 100%가 안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보급률로 따지는 거는 보통 세대수 나누기 주택수로 하니까 이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가구 수가 몇 개냐 이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1000명당 몇 가구냐 이걸로 이제 따지고 있는데 IMF 자료를 인용하면은 우리나라가 36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OECD 국가들 평균 주택 수는 450에서 650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는 그런 2030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해야 될 4050 이런 분들의 그런 부동산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은 대부분 아파트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아파트는 공실 리스크는 없지만 세금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이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취득세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있는 분들은 또 계속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 상가죠. 상가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은퇴는 저는 이제 뭐 직장생활 30년 하고 40년 하고 정년퇴직하는 게 은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은퇴란 소득 절벽이 오는 시점이 은퇴라고 보고 있어요. 30대에도 소득 절벽이 올 수 있고요. 40대에도 소득 절벽이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때를 대비해서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고 실물 자산 가치는 거기에 반비례해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은퇴 후에 자산 관리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동산 자산 70%, 금융 자산 30% 비중을 가지고서 자, 은퇴 전에 현금 흐름이 매월 내 현금 흐름 소득이 1,000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은퇴 후에도 이 1,000만 원이 그냥 현금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은퇴 준비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나오는 그 흐름이 자, 부동산 자산에서 700만 원, 금융 자산에서 300만 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은 임대 소득이 얼마나 잘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놓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뭐 아파트만 사면은 쉽지는 않다.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이제 종부세 배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소형 아파트 뭐 한 두세 채 사서 은퇴 준비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말씀하신 그 네. 수익형 부동산은 그러니까 임차인을 두고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리츠가 많잖아요. 중간에 회사를 하나 두고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뭐 수수료를 주고 이제 대신 배당금, 분배금을 받는 형식도 있는데 이런 거에 리츠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리츠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기초 자산을 잘 봐야 돼요. 예, 기초 자산을 보지 않고 리츠면은 다 수익이 높고 이러는 게 아니라 리츠의 기초 자산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이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고 지금 현재 수익성이 얼마나 좋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임차인들은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신한은행에 있을 때 부동산 펀드를 몇천억을 만들었는데 워싱턴에 가면 나사가 임차해 있는 건물을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부동산 펀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사는 다른 데로 이사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임대 수익이 고정이자는 거죠. 예. 그런 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리츠하면은 이게 뭐 수익 6, 7%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초자산이 뭘로 돼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리츠도 좋은 기초자산이 좋으면은 뭐 투자해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거는 자산을 그냥 함부로 관리하는 거죠. 부의 재분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